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어느덧 실용 개발까지 마무리된 KT1 개발 사업.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개발의 최종 목표인 양산 성공을 위해 막바지 전력을 다하는 개발팀. 그 첫 단계로 규격화 작업에 나서지만 서로 사용하는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태. 게다가 해외 로비스트들의 방해와 온 나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IMF 체제까지 안팎에서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KT1 개발팀은 국산 공군 항공기 양산을 완수할 수 있을까? 끝없는 위기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주인공들과 함께 KTX-1 양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 이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시제기 제작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의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킬 진짜 훈련기를 양산해야 합니다. 시제기를 5대나 만들며 설계를 확정했으니 이제부터는 찍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본 훈련기를 개발하고 양산한 그 주역들 모셨습니다. 먼저 대우중공업에서 우주항공연구소장을 역임하시며 KT1 개발을 책임지셨던 나덕주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덕주입니다. KT1의 체계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T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분이시죠. 이수용 고모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설계부터 KF-X 탐색 개발까지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이대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수영 고모님, 실용 개발 단계인 핵심 이제 살 빼기, 즉 이제 항공기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양산에 적합한 항공기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 규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기를 규격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 이제 규격화한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양산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품질 보증을 할 건지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를 한다는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규격화 문서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양식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이제 상당히 통일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작성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일단 그 규격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된 걸 국방부에다가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가 아닙니다. 지금 방사청인데 옛날 저 KT1 이제 완료될 때는 방사청이 아직 생겨나지는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제 관련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그 규격 제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본격적인 이제 규격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용어 통일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순간 좀 드는데요. 이재명 박사님, 이제 60년대 뭐 우리 산업화의 초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이런 용어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요. 뭐 90년대 중반 정도의 어떤 첨단 산업 이런 기술들이 한참 앞선 그 지점에 있어서도 이런 용어 문제가 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KT1 개발팀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공기를 처음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어라는 게 주로 이제 항공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그 피트 파운드라고 해서 잉글리시 유닛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는 SI라고 해서 그 표준 미터 킬로그램 이걸 쓰고, 그다음에 이 항공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영어로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용어가 그 당시 조달청에서 표준으로 쓰는 거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그 당시에 큰일 났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으로 문화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랜딩 기아 같으면 우리 보통 전부 랜딩 기아로 칭했지, 그게 한국말로는 바퀴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10월 달에 지점 풍명집을 발간해 가지고 우선 용어 토기를 해야만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규격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용어를 쓸 건가, 그것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KTX와는 이제 규격화가 어떻게 진행된지 궁금한데요. 이수영 고문님. 네. 이 규격화 진행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것이 또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통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면도 어떤 포맷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당히 어려운 게 이 규격화 자료라는 게 상당 부분이 품질 보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만드는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지를 쭉 시험 절차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을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항공 분야가 뭐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또 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품질은, 국방부 기술 품질은 그쪽에서도 뭐 처음에는 인력도 별로 없었고, 그 인력이라는 게 몇 명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용 개발 들어오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을 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여 분 정도가 각 분야별로 이제 한두 번씩 담당을 해가지고 저희 엔지니어하고 이제 계속 실제적으로 항공기에서 뭐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을 하고 뭘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절차서에 따라가서 쭉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또는 뭐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시험 기준이 적절한 건지, 저희들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유사 항공기 개발, 항공기에 대한 외국 자료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만, 이 항공기 외형을 다 조립해놓고 난 다음에 외형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가 하게 되면 꼬리에서부터 주위까지 거리 양쪽에 쭉 정해가지고 이 차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게 되면 뭔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구를 만들고 해도.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차이까지는 허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다고 뭐 저희들 공역 해석팀들이 그걸 정확하게 몇 센치 차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다고 이렇게 이야기, 결국은 어떤 경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 품질 보증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물건을 만드는 어떤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체계 하에서 그걸 프로세스를 할 건지,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한 가이드라인인데, 이 항공 쪽에도 마찬가지로 ISO 900하고 똑같은 AS 9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스탠다드아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 우주 쪽에서는 어떤 업체라든지 기관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 인정을 받지 않고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퀄리티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엄격하게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당히 어려웠던 게 개발 시제기하고
그다음 양산기하고의 어떤 시험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게 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개발하면서 쭉 했던 거는 상당한 깊이와 뭐 하는 항목도 많고 그다음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양산기를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형을 측정하는 거 일일이 호기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쭉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첫 호기를 좀 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매 5호기마다 외형 측정을 해보자. 그렇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처음 해보는 저희들하고 풍관소에서도 그게 이제 양산기에 대한 품질 보정 활동은 풍관소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이제 개발기 과정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일일이 그런 과정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양산기는 어떻게 품질 보정을 할 건지. 그래서 경험이 없는 두 기관 업체하고 저희들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또 풍관소 모여가지고 뭐 디베이트도 많이 있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제 품질 보증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용어 통일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고비고비 있었었는데요. 나적대 사장님. 저렇게 어렵게 과정을 지금 이제 메꾸고 나가고 있는데요. 당시 분위기가 이 양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행 개발이 완료되고도 여전히 이제 이 국산 항공기를 믿지 못하는 의견이 이게 좀 팽배하게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로비스트들의 방해 공작이 많아서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1994년 4월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항공 전문 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기사 중에 KT 엑소원 개발 기사가 났어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아예 KT 엑소원 사업을 전부 다 이제 끝난 사업처럼 비방하는 이런 조그마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날 수가 있는가? KTX 개발 사업은 이제 지지부진해서 이제 안 될 거다. 그리고 한국 공군이 국산 비행기는 안 타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개발해도 이게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머리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영국인인데 미스터 루이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기사를 썼냐? 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책임자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책임자인데 그 문구의 내용을 조목조목 하면서 제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쭉 듣더니 아, 정말 그러냐? 자기 정말 몰랐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는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들은 게 아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정정기사를 내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자기가 정정기사를 낼 의향이 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낼 만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받았다. 자기가 이것을 기사화해서 내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본 지 한 달 반 만에 한 페이지짜리 전면에 KT 엑소원 기사가 났습니다. 짤막하게 언제 난 기사는 잘못된 기사고 이걸로 해서 모든 그 KTN 사업에 대해서 전 과정을 기재한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하고 미스터 라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곧 세계 시장에 출연할 것이라고 기사가 딱 났습니다. 우리 KTN 개발 사업이 최초로 세계 탑 저널에 전면 기사로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항공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KTN 개발 사업이 잘 가고 있는 것도 세계 모든 저널에다가 계속 알리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KTX1의 이제 마지막 시제기인 5호기를 제작하면서요. 동시에 양산을 승인받기 준비했던 시기가 1997년도거든요. 근데 1997년도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IMF 체제로 들어서게 된 때문에 모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인데요. 이대열 박사님. 이 나라도 뭐 국가도 가정도 다 어려운 시기가 됐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KT1 개발 사업이 이 IMF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나 혹시 영향을 받진 않았나요? 물론 있었죠. 네, 이 IMF 시기는 그때 이 KT1 사업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금부치, 애들 돌반지, 결혼 반지 뭐 하여간 모든 금부치 그때 아마 다 은행에다 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지가 금 반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KT1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아마 이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걷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 이상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골고루 이 고통 분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부족하고 기간도 짧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99.5%인가 하여간 거의 다 썼어요.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그 돈을 알뜰하게 다 썼어요. 이게 한번 365 이상 되는데 실험 개발 단계에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IMF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IMF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기술로 하면은 세계에서 둘째라 하면 서러운 나라죠. 항공 특히 공력 해석하는 그런 기술들은 아마 세계에서 첫째로 꼽아주는 게 러시아 비행기입니다. 러시아 비행기는 대체로 날씬하고 아주 기동 성능이 좋은 비행기들이 대부분이 러시아 비행기인데 이게 다 러시아 과학자들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안 줍니다. 그 기술 자체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IMF를 심하게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과학자들을 보호를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러시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이나 관내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우중업의 우리 나 사장님이 아마 그때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기술 협력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해결 못하고 있는 게 스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핀 문제를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러시아에서 그러한 풍동 시험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에 그거 해석하는 툴 이런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었고 그 엔지니어도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하면은 우리가 스핀 특성이 좋은 우리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우리 나 사장님이 아마 계약을 했는데 그때 아마 자바로프 혹시 기억나세요? 자바로프 닥터 자바로프. 예, 그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계약을 해서 러시아의 풍동 시험 시설을 하게 됐어요. KT1 형상을. 그러면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모델도 만들어야지 또 그 시험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300회 이상 350회인가요? 하여간 그 러닝을 해요. 러닝 한번 할 때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계획보다 많은 게 필요해요. 계획보다. 그럼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고민한 차에 거기에는 보니까는 그 책임자 두 분만 이렇게 좀 딱 인정해주면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위한 스타킹, 그다음에 거기에 일회용 커피들이 있어요. 그걸 몇 박스 가져간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말보로라고 양담배를 갖다 또 2보른가 가져가는데 그걸 가져가서 한 분은 사업 책임자예요. 교수예요. 나 조금 부탁을 했고 한 분은 이 통역관이에요. 통역관인데 여자분인데 말하자면은
그 KGB인가 그러니까 우리 감시도 하면서 또 우리 통역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거 줬더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더니 그 양이 그게 전체 계약 예산이 한 10%가 넘는 예산이에요. 그게. 그걸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참 이런 걸 그냥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저희들도 그만큼 했더니 그분들이 해주고 또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을 다 옆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분들의 나는 기술에 그 당시에 가가지고 짝이라는 데가 모스크바에서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요. 그 짝이라는 데가 도시 전체가 과학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풍동 시험 시설이 그 비행기 뭐 미국이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자체를 갖다 풍동 시험할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럼 풍동이 큰 시험 시설이 한 60개가 넘어가요. 그 한 군데 모아놔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그 관리하는 그 주민들만 살 수 있는 과학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 큰 동네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 해서 그런 기술도 얻고 기술 협력도 받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가장 그 우리가 이 IMF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 핵심 기술 있잖아요. 그 기술을 그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이게 기록을 해놓고 노트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암기해가지고 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그 많은 거를.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갖다가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IMF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이득을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 상황이었는데 전화위복으로 또 그렇죠.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예, 있는 이런 예.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꿈을 꾸어왔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날개 달린 새들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비행에 도전하기 위해 새의 날개와 날갯짓을 흉내내기도 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랫동안 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해 인간의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는 장치 오니토퍼를 설계하고 실제 모형을 만들어 실험까지 했다. 그러나 1658년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이며 수학자인 보렐리가 힘과 체중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간은 날갯짓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극복하고 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새처럼 하늘에 오르려던 인간의 꿈이 깨진 후 영국의 과학자 조지 케일리는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이론으로 새로운 비행법을 제시한다. 그는 1804년 인류 최초로 글라이더를 디자인해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후 수많은 논문을 통해 새와는 다른 방식의 양력과 항력을 이용한 비행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조지 케일리가 제작한 세겹날개 글라이더는 오늘날 비행기의 개념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조지 케일리의 이론을 적용해 만든 글라이더에 프로펠러와 엔진을 장착해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전 후 400년 만에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와 힘을 완성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시제기를 한 대씩 제작하는 과정하고요. 또 한꺼번에 여러 대를 양산하는 과정이 좀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양산을 하려면 이제 공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 사장님, 이 양산 공장을 짓는 과정도 또 굉장히 어려운 또 난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양산 공장을 언제 지을지 이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양산으로 연결해져서 사업화가 이끌어져야 됩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 소요를 태워야 되고 또 중기 소요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서 태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은 앞으로 2년 후부터 1년에 몇 대씩 해가지고 이게 소요 계획이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부의 앞으로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산에 의해서 수주가 되고 저희는 그걸로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개발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산 계획을 태우는 것은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사업을 미리 예량을 해가지고 예상을 태워놓습니다. 그런데 KT원 사업도 이제 마지막 양산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저희한테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희 양산 공장이 있느냐? 양산 공장이 있으면 태워주고 양산 공장이 있으면 준비 안 됐으니까 태울 수 없다. 작년까지도 태워놨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홍두깨로 맞은 격이 나와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계속 사업인데 이게 가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 이게 양산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저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양산 공장을 지어겠습니다. 양산 공장에 있어야 양산 간답니다. 양산 공장? 그러면 너 가서 이게 개발 사업이 끝나고 양산이 간다는 확실한 증거, 문서 한 장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당장 투자할게. 얼마든지 투자할게. 다시 가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왜 해주냐? 안 해준다. 그럼 다시 안 해준답니다. 그럼 내가 왜 먼저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이 사업 책임자가 이걸 못 끌어내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그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의 거북선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사천에 그 논밭, 활주로 옆에 논밭을 10,000평을 회사에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고 기공식을 합니다. 공장을 짓는 기공식이라고 맨 땅에다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단상에다가 기공식 플래카드 붙여놓고 임석상관들 모셔놓고 그리고 사천 비행장에다가 군악대 불러다 놓고 식순 써놓고 기공식을 정식으로 하고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공식을 해가지고 비디오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우리 양산공장 기공식 했습니다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획을 태웠습니다. 양산공장이 뭔지 양산 승인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업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간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돌 박사님, 이제 그 당시 국가연의 연구진들은 실용 개발 단계까지만 역할을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 양산 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참여를 좀 하셨던가요? 원래 그 개발자들 보통 대부분은 실용 개발이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양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개발 끝나고 난 다음에 양산 들어갈 때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데 양산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소요 유저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유저가 항상 원하는 데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산 기술 지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바로 이어가지고 그 KOX1이라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KT원은 업그레이드하는 지원기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바로 이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그 개발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 인력 예산 거기서 다 지원하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 4분기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공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양산기술 지원 인력이 지금 할당이 돼서 저희가 초창기에 2000년도 초반에는
한 10명 이상이 거기 어사인돼 있습니다. 1년에 10명씩 해가지고 10매녀가 어사인돼 있고, 근데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문제점들이 점점 군에서 쓸 때 운용상의 문제점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0년 후에 2014년 되니까 이제 한 사람 정도 인력이고 예산도 아주 적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생산업체, 지금 이제 카이가 되겠죠. 카이가 지금은 군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운용하는 그 기간 동안 30년 동안 풀리 저희들이 개발자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개발하면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군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전부 그 미제만 쓰다 보니까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가는데 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거기서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뭐 어떤 때는 몇 개월 걸리고 어떤 때는 몇 년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바로 부르면은 바로 옆에서 실시간대로 이거를 서포트 해주니까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원해주는 정비사라든지 후속 군수해주는 보호급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업 있잖아요. T-50이나 KF-X 이런 사업들이 국산 항공기를 우리가 국내 개발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국산 항공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KTX원의 양산용 이 조립 공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덕주 사장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제조업, 그러니까 소모품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업체가 무한정이게 생산을 쭉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방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할 때 몇 대를 생산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이 계약의 양산이 종료되고 나면 기존에 아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던 조립 공장이나 설비 이런 것들의 이후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뭐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손해를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업의 개발 사업 책임자로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항공기 개발하는 개발 사업도 성공해야 되지만 양산으로 연계한 양산 사업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 생산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공장 설비 인력을 운용해 가지고 지속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기간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비행기를 개발할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박사하고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월드 베스트 트레이너를 만든다. 해외에 팔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은 수출을 해야 지속 사업이 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계속 사업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5년 동안 150여 대 이게 생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출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비행기가 월드 베스트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그겁니다. 그러면 월드 베스트 트레이너를 목표로 해서 모든 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해외에다가 이걸 알릴 것이냐. 그 미스터 LC 친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과정이었고, 그리고 9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개발 사업이 중반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에어쇼에 가서 우리 개발 사업, 우리 항공기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5년 파리 에어쇼에 제가 혼자 출발을 합니다. 가방 하나 들고 여기 보이는 요 목합 하나 들고 그리고 파리 에어쇼에 갑니다. 세계적인 항공기들은 엄청난 부스에서 VIP들을 모아가지고 각종 이렇게 홍보 선전을 하는데 저는 목합 하나 들고 그
비행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기 전에 파리 에어쇼에 내가 간다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스터 L씨가 내가 거기 그 FI사에 주재 기자로 가는데 그래?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내가 너를 뭐 하나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첫날 제가 그 친구하고 오후에 인터뷰 걸 만들었습니다. 목합을 앞에다 놓고 제 옆에는 공군의 참관 장교 모 대령입니다. 참관 장교. 그리고 오른쪽에는 러시아에 우리가 최고로 한 30여 명 기술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개발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미스터 S, 미스터 CYF를 앉혀놓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KT1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금 거의 다 와 있고 이제 곧 세계 시장에 그 얼굴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 친구가 기사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데일리 뉴스에 내부에다가 또 엄청난 기사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유료에 가서 가지고 간 브로셔라든지 이런 걸 하고 세계 시장에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게 경연제로 열립니다. 다음에는 영국에서 열립니다.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파리 에어쇼에 와서 또 홍보를 하고 저 머릿속에는 수출밖에 없었습니다. 수출이 답이다.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가 우수한 항공기를 알려야 된다.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출에 대한 꿈이 계속 돼가지고 우리가 개발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수출로 연결해가지고 이 다음에 아마 수출 사업에 대해서 KT1이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초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모하기도 하고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도대체가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꿈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KT1 개발 사업이 제가 그리던 양산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후속 수출 사업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라이트 형제의 성공 이후 인류의 날개는 빠르게 진화해왔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 플라이어는 주날개와 보조날개 모두 두 겹으로 구성된 복엽기였다. 복엽기는 날개가 받는 힘을 분산하고 많은 양력을 받아 쉽게 이륙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돼 속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930년대 이후 비행기의 속도가 중요해지며 복엽기 대신 단엽기가 등장한다. 초기의 단엽기는 안정성을 위해 주날개를 직선 형태로 만들었다. 이후 빠르고 강력한 엔진이 개발되면서 직선형의 날개는 타원형으로 변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등 강한 속도에 맞는 형태로 변해갔다. 날개의 형태뿐 아니라 펼쳐진 모양 역시 변해갔는데 동체보다 주날개 끝이 뒤쪽에 있는 후퇴익, 그와 정반대로 동체보다 주날개 끝이 앞쪽에 있는 전진익 등 다양한 모습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 후퇴익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독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직선익의 날개가 엔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부러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선익의 날개를 뒤로 꺾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후퇴익 기술은 제트기를 탄생시켰다. 그 후 점차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각도를 점점 더 꺾게 되고 극단적으로 동체와 붙어버리는 형태의 삼각익 날개가 등장하게 된다. 삼각익은 초음속 스텔스기 등에 많이 쓰이는데 고속 비행에는 적합하지만 저속에서는 조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날개를 반대 방향으로 꺾은 전진익과 상황에 따라 날개의 후퇴각을 바꿀 수 있는 가변익이 등장한다. 최근 미국 나사가 비행 중 끝부분을 큰 각도로 구부릴 수 있는 형상기역 합금 날개를 개발하는 등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항공기 날개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KT1의 종합군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재명 박사님, 저희가 이제 KT1 개발팀이 항공기 관리를 위해서 이 군수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도 같이 그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거 좀 설명 좀 주시죠. 예, 그래서 이 항공무기 체계는 그 항공기 개발도 있지만 군수 지원 종합 군수 지원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훈련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 체계는 이 조종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또 정비사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항공기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도 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그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그 훈련 체계라고 합니다. 그럼 훈련 체계를 예를 들면은 이 훈련 교리가 이제 있어야 되고 또 훈련 교범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무슨 뭐 공중 조작이나 계기 비행이나 야간 비행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훈련 교범이고 또 그 훈련하기 위한 지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 지원 장비. 그다음에 교육 교보제 이런 그 조종사를 교육하는 게 있고 정비사도 있습니다. 정비사도 처음에 입대해가지고 와서 저 막바로 정비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럼 저 정비사를 교육시키는 또 훈련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훈련 지원 장비 중에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풀 프라이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완전히 그 항공기의 가격보다 한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 시뮬레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지상에 있으면서 조종사가 훈련 받을 수 있는 풀 프라이 시뮬레이터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는 밑에 이 육자위도 이 움직이는 그 모션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기 이미지 서로 이 공중에서 이미지도 나타내고 그런 그 풀 프라이 시뮬레이터를 항공기 개발과 병행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움직임을 6 degree of freedom해서 육자유도로 움직이는 건데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기계 시스템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 위에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고장이 나면 그냥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또 훈련하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션 시스템 개발할 때 우리 대우중공업이 그 당시에 위주로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항공기의 연구개발 인원을 다 가고 프라이 시뮬레이터도 일이 많은데 사람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당시 개발 책임자로 오재상 박사라고 있었는데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발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뭘 하나 하면은 주로 이제 훈련할 때 엔진이 꺼졌을 때 공중에서 그 비행기 실제 비행기에서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 프라이 시뮬레이터에서 그 엔진이 꺼진 거를 갖다 모사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이 조종석이 이렇고 앞에 모양은 이렇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그걸로 배우고 또 엔진이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야간에 특히 이제 처음에 학생들은 야간 비행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간 비행이 가장 위험한 비행입니다. 주로 이제 항공 아주 크리티컬한 사고 많이 나는 게 야간, 그 다음에 악천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실제 비행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풀 프라이 시뮬레이터로 전부 시범을 보이고 이때 엔진이 꺼지면 엔진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스로틀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기서 다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요즘 이제 이 수출하는데 항상 이 시뮬레이터도 같이 수출이 되고 또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종합군수지원 체계와 훈련 체계를 동시에 같이 개발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도울 박사님, 네. 예, 항공기에 가망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앞서 계속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제 용어라서 한번 좀 여쭙겠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이런 제도로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KT1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이 가망 인증 제도가 꼭 필요했었는지,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망 인증이라는 게 사실은 군용기에서는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가망인증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군용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군이 수요를 해서 ROC라는 게 있어요. 요구 운영 성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DT하고 OT 개발 시험 그다음에 운용 시험을 하면은 평가해서 합격을 하면 되는 게 절차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가망 인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군의 고위 장성이라든지 국방부의 의사결정권자라든지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비행기가 개발했는데 안전하냐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이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망 인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하자는 판은 이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수출이 답이다라고 우리 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가망 인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양산을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게 시비거리가 되면은 결국 잘 개발했는데도 그런데 빌미를 줘가지고 이 사업이 못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다큐멘테이션을 준비하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가 맨아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찬반 놓고 산반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수출이 답이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제도라든지 무슨 사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KT1을 가지고 고유한 사례를 가져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평가할 것이냐. 그게 mean of compliance라 그래가지고 지상 시험 할 것이냐, 비행 시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정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SOC라는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 다큐멘테이션을 다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자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를 전부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다큐멘테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맨 처음에 PDR이라고 기본 설계, 그다음에 CDR 상세 설계, FFRR 해가지고 초도 비행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FFRR이라고. 그다음에 ITRT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리뷰하는 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망 인증에 대한 기준을 쭉 만들어가지고 가망 인증에 대해서 외국 분들도 다 올 수 있도록 해서 다큐멘테이션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 때 상당히 그 다큐멘테이션이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건이 넘는 정도의 그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잘한 게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수출할 때 사실은 저희가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가망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책임지고 사인해줄 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는 SOC를 받은 다큐멘테이션 다 돼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가 다큐멘테이션을 다 보면서 자기네 나라의 절차에 의해서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이 가망 인증을 밟아가지고 KT1을 수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터키라는 나라는 이거 40대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 KT1을 수입을 하겠다는데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가망 인증을 해줘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도가 없으니까 그때 아마 그 처음으로 가망 인증 법 이렇게 법령 만들고 규정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카이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ADD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었어요. 가망 인증해 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한 주체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 50여 명의 전문가가 국방과학연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제가 태스크포스 팀장을 했어요. 그거 할 때 터키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2년여에 거쳐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을 했어요. 물론 이 카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그 가망 인증서를 우리나라가 첫 번째 내준 게 그 터키 수출하는 것 때문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망 인증서 첫 번째 이게 한 장짜리가 여기 보이는데요. 이게 만들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다큐멘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 그 방위사업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터키에 수출했을 때 이걸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돼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제시를 해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망 인증 서가 터키 수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베이스에는 우리 KT1 그 SOC 받은 그게 아마 큰 역할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박사님, 당시만 해도 이제 국내에는 이제 가망인증 전문기관이 없었었는데 이 KT1 가망인증 문제 그 당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당시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위주였기 때문에 군용기도 그렇고 민용기도 주로 이제 해외 비행기에 의존을 해외 항공회사에서 주는 서류를 갖다가 가망 인증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개받은 것이 이태리의 가망 당국이 있습니다. 이게 RAI라고 그러는데 그 Registration of Aerospace Institute인가 그렇습니다. 이 이태리에서 가망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는 유럽 유니언 에아사라고 해서 유럽 항공안전국의 그 이태리 지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이태리에서 우리 항공기를 가망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가망 인정할 수 있는 레벨의 그런 어떤 품질이 되는지 우리가 검토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태리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태리 정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미 공군 그 체계사령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거 비행기 처음 개발한 건데 군용으로 미 공군 시스템 코맨드에서 와서 이거 좀 이 비행기가 국제 수준이 된다는 거 설계 인증 좀 해줄 수 있냐 이랬더니 그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생산하는 비행기는 너 자국에서 해야지 우린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자국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로. 그래서 이태리 그 RAI에 우리가 연락이 돼서 그분들을 3회 초빙했습니다. 3회 초빙하고 모든 그 설계도 하고 기술 자료들을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FAR 23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Federal Aviation Regulation 그 미 연방 항공 그 규정입니다. 거기에 국제 규정에 맞는가 확인해라. 이래가지고 일일이 엔지니어들하고 다 그분들하고 검토를 거쳐서 그 SOC라고 Statement of Compliance 그러니까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 선언문입니다. 그거를 이태리로부터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명도 하고 그분 책임자가 와서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게 한 30년 사용될 군용 훈련기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설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 항공기를 이 수출할 대상으로 됐을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가망 인증 받은 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망 인증 우리는 군의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시험 평가 보고서 그다음에 군의 운영 시험 평가 보고서 그다음에 군 사용과 판정 모든 서류 다 내고 가망 인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태리 RAI로부터 받은 SOC를 딱 냈더니
그 사람들이 이건 가망 인정받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수출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진행이 됐군요.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